자, 그럼 키다리 아저씨 어떻게 읽고 있어? 다 못 읽는 사람? 저요. 다 읽는 사람? 다 읽는 이상은 다 하고 있어. 아니 인원이 지금 10명 되는데 여기 읽는 사람이 3명이야. 아니 시험 때 왜? 2학년, 3학년 고를 수 있는 1학년은 들어왔잖아 여기까지. 읽어야 될 거 아니야. 뭘 한국을 준비 영어를 읽겠다고. 어쨌든 이번 주까지는 선생님 책을 좀 읽어줄 거고 다음 주에는 토론을 진행할 거예요. 키다리 아저씨의 행동이 어땠냐 아니면은 여러 가지 토론할 만한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선생님 단톡에 올려놓을 거고 여러분들도 이 책의 감상이 어땠는지 그리고 이 책에 대해서 이 인물이 선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이 인물의 행동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토론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꼼꼼히 읽어봅시다. 알겠죠? 그리고 이 책은 우리가 처음으로 장편으로 된 소설을 다 읽었던 거죠. 저번에 회색인간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진 않았잖아. 근데 이거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장편 소설이 될 거예요. 뭐 저한테 치면 단편이긴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장편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간단한 독서 감상문도 쓸 겁니다. 그래서 책을 꼼꼼히 읽어봅시다. 알겠죠? 안 읽어본 사람들은 읽고 가야 돼요. 뭐 어떻게 시간을 거의 한 달을 줬잖아. 한 달 동안 책 한 권 읽을 수 있어야지. 알겠지?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나눠준 80페이지부터 같이 한번 볼 겁니다. 알겠지? 브랜드마다 아마 페이지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3월 26일 키다리 아저씨 스미스 씨의 3월 26일 편집부터 같이 읽어줘. 3월 26일 3월 26일. 선생님이 읽자고 했던 책, 출판사 책 기준으로 80페이지부터 같이 봐주세요. 알겠지? 자, 80페이지 다 폈습니다. 다 찾았니? 여기서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알겠죠? 자, 3월 26일 키다리 아저씨 스미스 씨. 귀하께서는 제 질문에 한 번도 답해주지 않으십니다. 귀하께서는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관심을 주지 않으십니다. 귀하께서는 보아원의 끔찍한 후원재단 이사들 가운데서도 가장 끔찍한 분이실 겁니다. 귀하께서 저를 교육시키는 것은 그것도 저를 조금이라도 아껴서가 아니라 그저 의무감 때문이겠지. 저는 귀하에 대해 아는 바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귀하의 성함조차 모릅니다. 마치 사람의 편지를 보내는 것 같아 맥이 빠지고 쓸 말도 영 떠오르지 않습니다. 분명히 귀하께서는 제 편지를 펼쳐보지도 않고 곧바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시겠지요. 이제부터는 학업에 대한 이야기만 쓰겠습니다. 라틴 고전과 기하 재시험을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두 과목 모두 통과해서 이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럼 이만 중입니다. 제루샤 에버. 자, 4월 2일 키다리 아저씨. 저는 정말 막대 먹은 아이예요. 제가 지난주에 보낸 지독하게 버릇없는 편지는 제발 잊어주세요. 그 편지를 쓰던 밤에는 뼈에 사무칠 정도로 외롭고 비참한 데다가 목까지 심하게 아팠거든요. 그때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편도선염에나 유행성 독감에나 이것저것 온갖 병에 걸려 있었어요. 지금은 병동에 누워있어요. 입원한 지 벌써 6일째랍니다. 병원에서는 오늘의 새벽 드디어 일어나 앉아서 종이와 펜을 줄 수 있게 허락해줬어요. 수 간호사님이 몸시험에서 제가 꼼짝도 못해요. 하지만 병실에 누워있는 내내 아저씨께 보낸 그 편지를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저씨께서 저를 용서해 주실 때까지 병이 낫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제 모습이에요. 붕대를 턱부터 빙 둘러서 감아놓고 머리 꼭대기에 토끼기처럼 묶어놨어요. 가여운 마음이 막 쏟아나시지는 않으시나요? 지금 현미쌤이 잔뜩 부어있대요. 그런데 아저씨, 제가 생리학을 1년 내내 공부했잖아요. 하지만 현미쌤이라는 말은 여기서 처음 들어봤어요. 공부를 해봤자 하나도 쓸모가 없군요. 편지를 더 쓰기가 어렵네요. 오래 앉아있으면 몸이 조금 떨리거든요. 감사한 줄도 모르고 이해 없이 불었던 저를 용서해주세요. 제가 가정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런가 봐요. 사랑한다. 주디 에버 노트. 병원에서 4월 4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키다리 아저씨입니다. 이제 어둑어둑하게 어스름이 내리고요. 병실 침대에 앉아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큰 병원에서 지내는 생활이 지긋지긋해서 견딜 수가 없겠다 싶었는데 간호사가 길고 하얀 상자를 들고 저에게 다가왔어요.
다가오는 게 아니겠어요? 상자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홍색 장미꽃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훨씬 더 근사했던 건 함께 들어있는 카드였답니다. 글자 뒷부분이 살짝 올라가는 재미있는 필체로 무척 정중한 안부 인사가 적혀 있었어요. 필체의 글쓴이의 개성이 뚜렷하게 묻어나는 걸요. 고마워요 아저씨. 천번 만번 감사드려요 부족할까요? 아저씨가 보내주신 꽃은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받아본 진실한 선물. 진심이 담긴 선물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어린애같이 행동했는지 아세요? 너무 행복해서 엎드려 펑펑 울어버렸지 뭐예요. 이제는 아저씨께서 제 편지를 다 읽어보신다는 걸 아니까 훨씬 더 재미있겠을 거예요. 그래야 빨간 구를 묶어서 그 후에 보관해둘 가치가 있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 끔찍한 편지 한 통만큼은 불태워주세요. 아저씨가 그 편지를 다시 읽으실 수도 있다는 생각만 해도 몸소리가 나요. 끙끙 앓으며 비참한 마음으로 심통이나 보이던 신입생이 기운을 되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저씨는 아마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많을 테니 혼자라는 기분이 어떤지 잘 모르실 거예요. 하지만 전 너무나 잘 알아요. 안녕히 계세요. 다시는 그렇게 고약하게 굴지 않겠다고 약속드려요. 이제는 아저씨가 진짜로 존재하는 사람인 걸 잘 아니까요. 또 아저씨가 귀찮을 정도로 질문을 마구 쏟아내지도 않을게요. 그런데 아저씨는 아직도 여자애들이 싫으신가요? 언제나 아저씨의 죽임입니다. 자, 월요일 8시 키나리 아저씨. 아저씨, 설마 아저씨가 두꺼비를 깔고 앉았던 그 후원 이사님은 아니시겠죠? 두꺼비가 펑수를 내면 빵 터져버린다고 하니까 그 이사님은 훨씬 더 뚱뚱하게 보셨을 거예요. 아저씨, 존 그리어 고아원의 세탁실 창문 옆에 있던 작은 방으로 기억하세요? 왜? 그 위로 세탁살이 붙어있잖아요. 매년 두꺼비가 뛰어나올 즈면 우리는 두꺼비를 떼고자마자 방으로 창살 틈으로 집어넣고 냈답니다. 이딴 거리가 꽉 차면 빠져나온 두꺼비가 세탁실로 기어들어가곤 했어요. 그러면 빨래하는 날에 한바탕 신나는 소동이 벌어지는 거죠. 세탁실에서 야간 목소리를 떤다고 호되게 호중을 듣고 풀이 주기도 했지만 그래도 두꺼비 사냥을 절대 포기하진 않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하루는 아저씨가 지루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을 생각할게요. 어찌된 영문인지 덩치고 가장 크고 살집이 통통하고 끈적끈적하게 하지 않은 두꺼비가 말이다. 이 사회실에 있는 커다란 가죽 의자에 올라가 앉은 거예요. 그리고 하필 그날 오후에 이 사회에 있었지만 아저씨도 분명 그 자리에 계셨을 테니 아버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겠죠. 시간이 꽤 흘러서 냉철한 마음으로 돌아보니 벌을 받을 만한 기억으로 같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벌도 적절했고요. 왜 이런 추억이 잡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봄이 찾아와서 두꺼비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잡아서 모으고 싶은 오랜 본능이 꿈틀대나 봐요. 하지만 이제는 두꺼비를 잡지 않아요. 그 이유는 하나, 두꺼비를 잡아서는 안 된다는 규칙이 없기 때문입니다. 목요일 예배를 마치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만 4일마다 제일 좋아하는 책이 바뀌거든요. 지금은 폭풍의 언덕이 제일 좋아요. 찾아보니까 에밀리 브로펜은 아주 젊은 나이에 이 소설을 썼더라고요. 게다가 하리스 교회 때 가서 따라본 일도 없고 평생 남자를 만나본 적도 없고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히스클립 같은 남자를 상상해낼 수 있었을까요? 저라면 못했을 거예요. 저도 아주 젊은 나이고 또 존 그리어 바가트로는 나가본 적도 없었으니 조건이 같은 셈이잖아요. 가끔 제가 천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무시무시한 공부하기가 처음이에요. 만약 제가 위대한 작가로 성장하지 못한다면 아저씨는 많이 실망하실까요? 새싹이 고르고 주위가 온통 연극해서 모이면 아름다운 공간이 찾아오니까 수업당이 모두 제쳐두고 달려나가서 봄 기운을 마음껏 즐기고 싶어요. 들판에 신나는 일이 얼마나 많이 펼쳐져 있는데요. 소설을 쓰며 사는 삶보다 소설처럼 살아가는 삶이 훨씬 더 재밌을 거예요. 아무체가 내주는 이 비명 때문에 셀리와 줄리와 시끄러운 소리에 왈칵 짜증이 솟지 4학년 선배가 복도 건너편방에서 달려왔어요. 이렇게 생긴 지네 때문에 괴성을 지는 거예요. 실제 모습은 훨씬 더 징그러워요. 제가 조금 전에 막 문장을 잘 쓰고 무슨 말을 더 쓸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툭 하는 거예요. 천장에서 지네가 떨어져 제 바로 옆에 착지한 거죠. 허둥지둥 도망가려다가 티테이블 위에 있는 컵 두 개를 엎질러 버렸답니다. 셀리가 와서 제 머리빛 뒷면으로 힘껏 지네를 내리신 건데 이제 다시는 그 빛을 못 쓸 거예요. 지네가 앞부분만 죽고 뒤에 달린 나머지 58이 50개로
도망치더니 서랍장 안으로 쑥 들어가 버렸어요. 이 기숙사 탑이 엄청나게 오래된 건물인데다가 벽이 강제기 너머로 뒤덮여 있거든요. 그래서 지대가 우글우글해요. 정말 소름 끼치게 무시무시한 생물이죠. 차라리 침대 밑에 호랑이가 있는 게 낫겠어요. 금요일 밤 9시 30분. 오늘은 아주 엉망진창이었어요. 아침에 기상종 소리를 못 들어서 늦잠을 자버렸거든요. 허겁지겁 옷을 챙겨 입는데 구두끈이 끊어지더니 셔츠 칼라와 반추마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침 식사를 늦고 첫 수업에도 지각해버렸죠. 깜빡하고 잉크를 닦아낼 앞지를 단 한 장도 안 찍었는데 하필 만년필이 줄줄 새더라고요. 또 삼각법 시간에는 별것 아닌 모그 문제를 두고 교수님과 의견 충돌이 있었어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교수님이 오갔더라고요. 점심 메뉴는 양구이스트와 누가고 마플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의 식물로 통통한 줄줄 파이나 디저트 제외 이용 요리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저는 정말 끔찍하게 싫어한단 말이에요. 꼭 고아원에서 먹던 맛이 나서요. 게다가 우편함은 오로지 청구서로 빼고 하긴 제가 청구서 말고 무슨 우편물을 받겠어요. 우리 가족은 편지를 안 쓰잖아요. 오후에는 영락하게 들어갔다가 생각지도 못한 수를 받았어요. 자, 아저씨도 한번 읽어보세요. 다른 것은 전혀 청하지 않았고 다른 것은 거절당하지 않았다네. 그 대가로 목숨을 내어드리겠다고 하니 저는 그냥 사춘기 미소를 지었네. 브라질. 그는 한주먹만 지적거렸네. 내 쪽으로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서. 하지만 둘이 우리가 오늘 보여드릴 것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시래요. 누가 썼는지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교실 들어가니까 그냥 칠판에 적혀 있었어요. 그러더니 교수님이 대뜸 그리고 시를 비평해 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연을 읽었을 때는 제 나름대로 의미를 알겠다 싶었죠. 전능한 상의는 고결한 행동에 축복을 내리는 시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두 번째 연에서 상인이 단추를 만지작거린다는 시를 읽고 나니까 제 해석이 심정을 모독하는 것 같은데 급히 생각을 바꿨어요. 다른 학생도 모두 시를 해석하느라 쩔쩔했어요. 우리는 텅 빈 백지를 앞에 두고 머리 숙고 텅 빈 상태로 45분이나 앉아 있었어요. 교육을 받는다는 건 지독하게도 고달픕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에요. 더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비가 내리는 바람에 골프를 칠 수 없어서 체육관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제 옆에 서 있던 애가 체조용 기구로 제 팔꿈치를 후려갈기신 거예요. 기숙사로 돌아오더니 몸에 입으려고 새로 산 푸른 원피스 소프가 도착해 있었어요. 그런데 치마가 너무 꽉 껴서 입고 앉을 수가 없을 지경인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은 청소하는 날인데요. 청소도 아주머니가 제 책상 위에 있던 종이를 꾸준히 제 멋대로 뒤섞어 놨더라고요. 게다가 디저트는 무슨 묘기를 씹는 것 같았고요. 우유와 젤라틴에 바닐라 향을 섞어서 만든 거였어요. 또 여자는 여자에 관한 설교를 듣느라 평소보다 20분이나 더 예배당에 붙잡혀 있어야 했죠. 이 모든 소동 끝에 겨우 한숨을 돌리고 앉아서 느긋하게 여인의 초상을 읽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허여멀건 얼굴에 머리는 달려있다 싶을 정도로 지독하게 멍청한 에컬리라는 애가 있어요. 이름이 A로 시작한다는 이유로 라틴 고전 시간에 제 영패하는 N데 위펜 원장님이 제 손을 알파의 마지막부터 제 풀샷을 차브리스키로 부르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다음 월요일까지가 69달러에서 시작하는지 70달러에서 시작하는지 물어보러 와놓고는 1시간이나 꼬박 눌러 앉아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야 돌아갔답니다. 이렇게 기운 빠지는 일만 줄줄이 일어나는 걸 본 적이 있으세요? 네? 다들 역시 책 가져왔니? 지금 94페이지 읽고 있습니다. 94페이지 읽어주세요. 책 있어요? 있으세요? 살면서 훌륭한 인격이 필요할 때는 커다란 공경에 붙였을 때가 아니에요. 심각한 위기가 닥치면 누구나 용감하게 일어나서 참담한 비극에 맞설 수 있어요. 하지만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사소한 불행을 웃어넘기려면 그때야말로 진짜로 정신력이 필요하죠. 저도 그런 정신력을 기르려고 인생이란 최대한 능수능란하고 정정당당하게 승부해야 하는 게임의 뿐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 제가 지더라도 어깨만 으쓱하면 그냥 웃어넘길 거예요. 이기더라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저는 사소한 일에 얼리지 않는 대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저씨, 줄리아가 실크 스타킹을 신는다. 벽에서 지대가 떨어지면 두 번 다시 불평하지 않을 거예요. 언제나 아저씨의 주기를 얼른 답장해 주세요. 자, 5월 27일 키다리아 아저씨 귀하. 존경하는 선생님, 방금 리펠 원장님에게서 서신을 한 통 받았습니다. 아델리아 찾을 수 있는 잘 보고 있습니다. 방금 리펠 원장님에게서 서신을 한 통 받았습니다. 원장님은 제가 올바르게 처신하고 학업에 매진하기를 바라십니다. 제가 여름방학에 딱히 갈 곳이 없을 테니 고아원으로 돌아와서 일을 거두며 개강할 때까지 머물 수 있게 해주시면 합니다. 저는 그게 고아원이 싫습니다. 고아원에 돌아가는 게 차라리 죽겠습니다. 언제나 귀하에 믿음직한 제로샤 에버 홀입니다. 자, 사랑하는 키다리 아저씨께 아저씨는 정말로 든든한 분이세요. 농장 이야기를 듣고 뛸 듯이 깊었어요. 저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농장에 가본 적이 없거든요. 게다가 존드리어 고아원으로 돌아가서 여름 내내 설거지를 하는 건 죽기보다도 싫어요. 고아원으로 돌아갔다가는 끔찍한 사고를 칠지도 몰라요. 제가 예전에 겸손함을 모조리 잃은 지 오래되어서 고아원의 컵과 컵받침을 최강에 틀어버린 것만 같았거든요. 편지가 짧은 걸 이해해주세요 아저씨. 새 소식을 더 전해드리고 싶지만 지금 프랑스어 수업 중입니다. 교수님이 당장이면 저를 부르실 것 같아요. 진짜로 방금 부르셨어요. 안녕히 계세요. 아저씨를 너무나 사랑하는 주디 볼. 자, 5월 30일 키다리 아저씨. 아저씨는 우리한테 그 점을 보신 적이 있나요? 사실 이 질문은 그런 편집의 멋을 그저 편집의 멋을 부려보려고 쓴 거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 5월의 교정은 천리당 없어요. 관목마다 꽃이 탐스럽게 피어있고 나무는 온통 실로으로 물들어서 감탄이 절로 나오게 아름답죠. 심지어 오래 묵은 소나무마저 파릇파릇하고 싱그러워 보여요. 또 노란 빛들레와 여학생들이 입은 파란색, 흰색, 분홍색 원피스가 푸른 잔디밭을 정정히 수놓고 다들 근심 걱정 없이 느긋하고 쾌활해요. 방학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방학을 기대하느라 시험 따위는 안중에도 없죠. 이런 곳에 있으면 정말 행복하지 않겠어요? 아저씨, 저는 이곳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랍니다. 저는 고아원에 있지 않으니까요. 이제는 온종일 아이들 비치다거리를 할 필요도 없고 누가 불러주는 말을 타자비로 퍼갔을 필요도 없고 회계작으로 정리를 도맡아할 필요도 없어요. 아저씨가 하면 나는 계속 그러고 있어야겠죠. 예전에 저질렀던 잘못을 모두 반성합니다. 리펫 원장님에게 번없이 굴었던 것을 반성합니다. 프레디 퍼킷을 때렸던 것을 반성합니다. 설탕통에 소금을 치는 일을 반성합니다. 후원 재단 이사님들 뒤에서 얼굴 찌푸렸던 것을 반성합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나 착하고 친절하고 다정한 사람이 될 거예요. 왜냐면 저는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이번 여름방학에는 글을 쓰고 또 써서 위대한 작가로 발돋움할 거예요. 호구가 참 당차지 않나요? 아저씨, 저는 요즘 훌륭한 성품을 기르고 있어요. 제 품성은 서리가 내리는 추운 날씨에는 조금 줄어들지만 햇빛이 반짝반짝 빛나면 쑥쑥 자라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는 역경과 슬픔과 절망이 정신력을 키워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요. 행복한 사람은 온전히 넘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인간 혐오자를 믿지 않는답니다. 인간 혐오자라니 멋진 단어예요. 방금 막 배웠답니다. 설마 아저씨는 인간 혐오자가 아니시겠죠? 편지 서두에 학교 풍경이 어떤지 말씀드렸었죠. 아저씨께서 잠시라도 이곳에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함께 교전을 거닐면서 안내해드릴 수 있을 텐데요. 저 건물이 도서관이에요. 여기는 보일러실이고요. 아저씨 왼편에 있는 고긴 양식 건물이 바로 체육관이에요. 그 옆에 튜더 로마네스크 양식 건물. 건물은 새로 들어온 병동이랍니다. 저는 이 사람들에게 이곳저곳 안내하는 일을 참 잘한답니다. 고아원에서 늘 하던 일을 여기에서도 온종일 안내한 적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것도 남자분 안내가 무척 근사한 경험이었어요. 지금까지는 남자분과 대화해본 적이 없거든요. 어쩌다가 후원 재단 이사님과 말 몇 마디를 나누는데 이건 대화라고 할 수 없잖아요. 죄송해요 아저씨. 재단 이사님들을 흉보면서 아저씨의 마음을 상하게 할 생각은 없어요. 저는 아저씨가 그분들과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저씨는 어쩌다가 우리 후원 재단 이사회에 들어오신 거겠죠. 보통 이사님들은 뚱뚱하고 거드름을 피우면서 차비를 베푸는 듯 행동하세요. 금 시계줄을 늘어뜨리고서 아들 머리를
모습을 그려봤더니 꼭 완성되긴 한데 물론 아저씨를 제외한 다른 이상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한국 얘기는 맞아야 돼. 얼마 전에 남자분이랑 함께 산책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차도 마셨어요. 그것도 굉장히 훌륭한 시선을 함께. 바로 줄리안의 가문의 자비스 패트루치였죠. 짧게 소개하자면 줄리아의 삼촌이세요. 길게 소개한다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누구도 아저씨만큼 키가 크시거든요. 사업 때문에 이곳에 오신 후에 잠깐 조카를 보려고 가게 들으셨대요. 줄리아 아버지의 막내 동생이라는데 정작 줄리아는 막내 삼촌과 서먹서먹한 사이신 거예요. 그분이 아무래도 줄리아가 아기일 때 힐을 뽑는 마음에 들지 않아서 거리덕거지도 않으신 모양이에요. 어쨌든 그분은 기숙사 응접실에 앉아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모자와 지팡이, 장갑을 곁에 가지런히 모아두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줄리아와 샌디가 친구시 수업을 빠질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줄리아가 제 방으로 황급히 달려와서 자기 삼촌의 교정을 구경시켜드리라고 친구시가 끝나면 모시고 와달라고 애원했어요. 저는 그다지 맥히지 않아서 마지못해 그러다고 했죠. 그러겠다고 했죠. 줄리아 그애 때문에 펜들턴 가문 사람이라면 다 별로였거든요. 그런데 줄리아의 삼촌은 다정한 아기랑 같은 분이시더라고요. 인간미가 넘치셔 보여. 펜들턴 가문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요. 우리는 아주 즐겁게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 이후로 제게도 삼촌이 생겼으면 하고 애타게 바라고 있어요. 아저씨, 제 삼촌인 척 해주실래요? 할머니보다 삼촌이 있는 편이 훨씬 더 좋겠어요. 아저씨, 저비스 펜들턴 씨를 보면 20년 전 아저씨 모습이 떠올렸어요. 제가 아저씨를 좀 알잖아요. 물론 우리는 한 번도 만난 적 없지만요. 그분은 키가 크고 호리호리하세요. 주름이 지는 얼굴에 가무적적하고 은근한 미소가 입가에 슬며시 배어나오는데 만년에 가득한 웃음이 아니지만 정말 유쾌했어요. 그날 처음 만났는데도 오래도록 알고 지낸 사람처럼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분이셨답니다. 무척 아주 마셨어요. 우리는 안뜰에서부터 운동장까지 캠퍼스를 구석구석 돌아봤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분이 피곤해서 차를 마셔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칼리 제등이라는. 왜 이렇게 늦었어? 왜 이렇게 늦었어? 아, 지금 처음. 책 가져왔어? 책 있어? 그러면 102페이지부터 피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고 나니까 그분이 피곤해서 차를 마셔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칼리식이라는 찻집으로 가져가 먼저 제안도 해주셨어요. 거기는 소나무 오솔길을 따라서 캠퍼스를 나서자마자 있는 곳이랍니다. 제가 줄리아와 샌디에게 돌아가야 하지 않냐고 여쭤보니까 그분은 조카가 차를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많이 마시면 애가 신경질을 부리나 봐요. 그래서 우리 두 사람만 찻집으로 갔죠. 발코니 있는데 좁고 조그마한 테이블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마멀레이드를 드시고 아이스크림 케이크까지 먹었답니다. 월말이라 다들 용돈이 파나가는지 때마침 그날 찻집은 퇴근산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즐거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 너무 늦게 들어온 바람에 그분은 줄리아를 보는 동 마는 동안은 곧바로 기차를 타고 떠나신 겁니다. 줄리아는 제가 삼촌을 뺏어갔다는 힐일이 날뛰었어요. 그분이 대단한 부자이다 멋진 삼촌이라서 그랬겠죠. 그분이 부자라는 말을 듣고 많이 후회했어요. 찻집에서 우리가 이것저것 시켜 먹었던 게 각자 60센트씩이나 나왔거든요. 오늘 아침에, 오늘은 월요일이에요. 줄리아와 샌디와 제 앞으로 초콜릿 상자가 식당으로 도착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저씨, 제가 남자한테서 초콜릿 선물을 받았다니까요. 이제 저도 더는 고아가 아니라 아가씨가 된 기분이에요. 언젠가 아저씨도 우리 학교에 오셔서 함께 차를 마셨으면 좋겠어요. 아저씨도 제가 좋아할 만한 분인지도 알고 싶어요. 만약 아저씨를 만나는데 호감이 생기지 않으면 너무 끔찍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저는 아저씨를 좋아하게 될 거예요. 제가 차란답니다. 이만 인사드리고 당신을 절대 잊지 않을게요. 줄기오 추시. 오늘 아침에 거울을 들여다봤는데 전에 없었던 보조기가 새로 생겼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자, 104페이지. 106페이지네요. 자, 6월 9일 기다리 아저씨. 너무나도 행복한 날이에요. 방금 막 마지막 시험인 생리학 시험을 끝냈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석 달 동안 농장 생활이 펼쳐질 거랍니다. 저는 농장이 어떤 곳인지 전혀 몰라요. 살면서 한 번도 농장에 가본 적이 없거든요. 심지어 농장을 본 적도 없어요. 차창 너머로 빼고 놓은 빼고요. 하지만 제가 농장에 푹 빠지게 될 거란 사실은 알아요. 자유로운 생활을 마음껏 즐기라는 것도요.
아직도 좀 그려 고아원을 벗어나서 산다는 게 새삼스럽게 놀라울 때가 있어요. 고아원을 떠올릴 때면 등줄기에 손을 쭉 묻는답니다. 등 뒤에서 리펜 원장님이 저를 잡으려고 두 발을 쭉 뻗고 쫓아오지 않는지 늘 어깨너머로 돌아보면서 더 빨리 달려야 하는 기분이 올여름에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죠. 아저씨의 이름뿐인 거리는 조금도 신경 쓰이지 않는답니다. 아저씨는 너무 멀리 떨어져 계셔서 제가 뭘 하든 막으실 수 없으니까요. 리펜 원장님은 이제 저에게 영원히 죽은 사람이라 다름없어요. 설마 샌프시 부부가 저의 행실을 감시하지 않겠죠? 분명히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저도 이제 다 큰 어른이잖아요. 만세! 이제 펜을 놓고 짐을 싸야겠어요. 찻주전자와 접시, 소파 쿠션과 책이 세 상자가 되거든요. 언제나 아저씨의 주식. 방금 친 생리학 시험지를 같이 보내드려요. 아저씨라면 시험에 통과할 것 같아요. 룩 윌로 농장에서 토요일 사랑의 피다리 아저씨. 이제 막 농장에 도착해서 짐을 풀지 않았어요. 하지만 농장이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아저씨께 당장 말씀드리고 싶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여기는 정말이지 천국 같아요. 집은 이렇게 네모난 모양이랍니다. 그리고 낡았어요. 한 100년쯤 됐을 거예요. 그림에서는 안 보이는 반대편에 배 하나는 있고요. 앞쪽에는 멋들어진 현관도 있답니다. 그림으로는 이 멋진 모습을 감안해낼 수가 없네요. 깃털로 만든 먼지떨이처럼 보이는 건 다 비단이에요. 차도를 따라 늘어서 뾰족뾰족한 것들을 스치는 바람에 소곤소곤하는 소나무와 솔솔 나무고요. 집이 야트막한 구름 꼭대기에 서 있어서 몇 킬로미터나 떨어진 푸른초가 멀리 뻗어나가는 다른 산주들까지 훤히 눈에 들어온답니다. 자, 코네티컷주는 산등성이가 굽어지는 물결 모양으로 쭉 뻗어있죠. 룩 윌로우 농장은 그 물결의 꼭대기 한 곳에 자리 잡았고요. 원래 길 건너편에 헛번이 여러 채 서 있어서 전망을 다 가렸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서 번개불이 내려쳐서 코앞에 있는 헛간을 전부 불태워버렸다지 뭐예요. 농장에는 샌플시 부부와 여자 일꾼 1명, 남자 일꾼 2명이 있어요. 일꾼들은 부엌에서 식사하고요. 샌플시 부부와 저는 식당에서 식사한답니다. 저녁으로 햄과 달걀, 비스킷과 꿀, 젤리 케이크와 파이, 피클과 치즈를 먹고 차를 마셨어요. 엄청나게 많이 먹는 만큼 대화도 엄청나게 많이 나눴죠. 살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웃겼던 적은 처음이에요. 제가 입을 열 때마다 샌플시 부부가 깔깔대며 웃지 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시골에 처음 와서 그런지 하는 질문마다 하나같이 다 무지했나 봐요. 자, 그림에서 엑스큐션방은 살인사건이 벌어진 현장이 아니라 제가 묻는 방이에요. 아무도 쓰지 않는 방이었는데 네모나는 멀찍한 데가 멋스럽고 고풍스러운 가구도 있어요. 창문은 계속 열어두려고 막대기로 받쳐야 하고요. 금색 테두리 장식이 들어간 초록색 차양은 손만 슬쩍 갖다 대도 툭 떨어진답니다. 또 커다란 사각 마호가니 테이프도 있어요. 올여름 내내 이 테이프에 팔꿈치를 얹고 소설을 쓸 생각이에요. 아저씨 정말 신나요. 농장을 샅샅이 탐험해보고 싶어서 아침이 밝을 때까지 도저히 못 기다리겠어요. 이제 밤 8시 반이거든요. 그래도 촛불을 후 불어서 끄고 누워서 잠을 청해볼게요. 여기서는 새벽 5시에 일어나는데요. 아저씨도 이렇게 재미나게 생활해보신 적이 있나요? 이게 진짜 주님의 삶이 맞는지 도무지 믿기지 않아요. 아저씨와 하나님은 저에게 과분하게 베풀어 주셨어요. 반드시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이 은혜에 보답할게요. 꼭 그럴 거예요. 지켜봐 주세요, 아저씨. 안녕히 주무세요, 주신 아저씨로 개구리가 푸르베이로 노래하고 아기 돼지가 꽤 우는 소리를 들어보셔야 해요. 저 초석까지 꼭 보셔야 하고요. 저는 제 오른쪽 어깨 너무 나갑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